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이번에 숙명여고 한국사 통합사회 수업을 맡게 된 이윤준입니다. 어, 일단 요거는 이제 제 소개고요. 일단 저희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빠르게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처음에 올라오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것도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순서로는 Q&A 형식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주로 궁금해하시는 것들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난 국영수 설명회 들으러 왔는데 통사 한국사까지 설명회를 들어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앞에 잠깐 표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지금 숙명여고의 그 각 과목별 단위수를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단위수라는 건요, 일주일에 해당 수업이 몇 번 들었느냐.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대학교를 갈 때 해당 과목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이 되는지 그 척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각각 4단위씩입니다. 통합사회, 한국사 3단위씩이죠. 그러면 국영수가 한국사 통사보다 중요한 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국영수보다 한국사 통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바로 이 4와 3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생각보다 차이가 어떻습니까? 크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1학년 때 딱 들어가서 국영수에만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통사 한국사를 조금 소홀히 했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나중에 고3 때 아이들이 대학교 수시 지원을 할 때 내가 그때 버렸던 한국사 통합사회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에 등급이 내려갑니다. 레벨이 내려갑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의대 갈 거라서 통합사회 한국사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다 상관이 있습니다. 수시를 지원을 할 때는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고3 때 가서 후회를 하게 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혹시나 한국사 통합사회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셨다면 오늘 설명해 오시길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요, 중학교 때는 혼자 공부해가지고 역사랑 사회 둘 다 계속 A가 나왔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때도 잘하지 않을까요? 물론 중학교 때 잘했던 거 고등학교 때 도움 됩니다. 근데요,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일단 성적을 평가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중학교 때까지는 절대평가였었죠. 90점만 넘으면 누구나 A를 받습니다. 시험을 쉽게 내서 만약에 전교생의 절반이 90점을 넘었다? 그럼 그 학생들 전부 다 A 받습니다. 학교 측에서 문제될 거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왔죠? 이제 상대평가예요. 제가 몇 점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위 4% 안에 들어가야만 1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작년 숙명여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숙명여고에서는 대략 16명 정도가 1등급이었어요. 자,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쉽게 내서 20명의 학생이 1등급을 받았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이 학생들 전부 다 1등급 되나요? 아닙니다. 다 같이 사이좋게 손잡고 2등급으로 내려갑니다. 이러면은 학교 측면에서는 이제 대참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고등학교는 시험을 어렵게 내는 겁니다. 문제를 꽈서 내기도 하고요.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들 심화 내용 수업 시간에 가르친 다음에 그거 문제로 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계속 역사사회 A였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1학기 중간고사에서 4, 5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들고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사례들 꽤 있습니다. 아니, 그럼 1등급은 누가 받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킬러 문제, 심화 문제 이런 거 맞히는 학생들이 1등급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숙명여고는 그 심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챕터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명여고 내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자, 한국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사가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한국사 시험을 보고 굉장히 큰 좌절감을 맛봅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살인적인 시험범위랑 불친절한 교과서 때문이에요. 앞에 보시면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구성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구성을 제가 비교를 해놨거든요. 중학교 때 이제 한국사 배우죠, 3학년 때. 자, 보시면은 총 6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전근대사 파트입니다. 근현대사는 6단원에 다 몰아놨어요. 근데 문제는 아마 대부분 학교들이 다 비슷할 텐데 6단원까지 진도 안 나갑니다, 대부분. 아마 진도를 많이 나가봤자 5단원까지 진도를 나갔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로 들어왔더니 전근대사는 1단원에 다 몰려 있어요. 2, 3, 4단원에서는 이제 근현대사를 아주 자세하게 수록해 놓고 있죠.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번 1학기 중간고사 한국사 시험 범위가 아마 요 1단원의 대부분이 될 텐데 이 방대한 양을 한 단원에 다 몰아넣다 보니까 교과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친절해요. 핵심 개념들만 툭툭툭 던져놓고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뭐 이해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렴. 뭐 암기는 니들이 알아서 하렴. 뭐 이런 식이에요, 교과서가. 자, 근데 이제 이런 교과서를 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해를 하고 스스로 암기를 한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이 암기라는 게요. 이 흐름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핵심 개념들이 연결이 될 때 그만큼 암기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하기에 어렵게끔 교과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애들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제 자랑 같지만 쌤 수업을 듣다 보면은 뭔가 이 흐름이라는 것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속속 박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냥 듣고만 있어도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이 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강점을 10분 활용하여 아이들이 한국사에서 1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숙명여고 한국사만의 특징이 무엇이냐? 심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숙명여고 한국사의 특징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간 순서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시간 순서 잡는 문제가 만약에 이제 삼국시대에서 시간 순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고난도 문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작년 숙명여고 한국사 7번 문항입니다. 시간 순서 문제죠. 가나다라마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세 번째 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신라에 대한 내용, 백제에 대한 내용, 고구려에 대한 내용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리고 엄청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애들이 암기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삼국시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구려 왕들의 순서 쭉 외웁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업적 외워요. 백제도 신라도 똑같이 암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따로따로 암기해놓고 난 다 했어. 자, 시험 보러 갔죠?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난 고구려 왕들의 순서만 외웠지? 이게 다 섞어서 암기를 하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근데 문제는 다 섞여 있거든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얘들아 백제 근초고왕과 고구려 소수리망 중에 누가 더 먼저일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애들은 이런 거 공부 안 했거든요. 선생님, 그럼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선 연도를 다 외워야 할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연도를 다 외워야 될까요? 자, 그렇게 공부하기 시작하면 사실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중요한 연도는 애들한테 암기하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연도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연도도 없이 이런 문제 어떻게 풀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바로 흐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저희 머릿속에 자, 이런 흐름들이 각인이 되어 있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 쉽게 풀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시간 순서 다 섞여 있어도 다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흐름들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암기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 제 자체 교재에는 이런 것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기출 변형 문제들 아주 다양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집중적으로 풀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풀게 하면서 훈련시키고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문제 쉽게 맞힐 수 있도록 제가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숙명여고 한국사의 두 번째 특징으로 가볼게요. 자, 바로 안 배운 것 같지만 배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역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문제는 작년 숙명여고 한국사 2번 문항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사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료에 밑줄 친 이 왕의 업적이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사료가요. 교과서에 나와 있을까요? 이거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애들이 처음 보고 읽어보고 내가 배운 내용들을 떠올려야 돼요. 자, 그럼 앞에 한 문장만 제가 읽어볼게요. 백제왕이 관산성을 치니 전세가 불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거 보고 딱 눈치챕니다. 아, 이거 관산성 전투구나. 근데 애들은 이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쌤한테 가서 따집니다. 쌤, 교과서에 이거 안 나오잖아요. 왜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까지 가르치시나요? 근데 실제로 교과서를 펴보면요. 관산성 전투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도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내용을 시험에 낸 걸까요?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지도가요. 저희 그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사실은 교과서 구석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6세기 신라 전성기였던 진흥왕 때의 영토를 보여주는 지도인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관산성이라고 지도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관산성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백제 성왕 전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교과서를 보고 아이들은 무슨 내용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냐면요. 아, 신라 전성기인 진흥왕 때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죽였구나. 이거를 이제 애들이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애들이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스스로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죠. 물론 꼼꼼하게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도대체 이 구석에 있는 내용을 어디까지 암기를 할 것이며 어떤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숨어있는 핵심 내용들을 놓치지 않도록 제 자체 교재에는 이런 내용들 아주 눈에 잘 띄는 곳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아이들이 놓치지 않도록 계속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사에 대한 설명은 다 봤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예시인데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안 나온 것 같지만 구석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나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애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합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숙명여고 통합사회의 특징, 바로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물론 모든 단원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교과서에 안 나오는 심화 내용이 나오는 단원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번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2단원 기후 파트가 심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작년 통합사회 24번 문항이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아이가 여행을 갔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행을 갔는데 그 지역의 기후 특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과연 이게 무슨 기후인지 아이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안 나온다는 거죠.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이겁니다.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 냉대, 한대기후에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느냐, 무슨 음식을 먹느냐, 무슨 집을 짓고 사느냐, 이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요. 자,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암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열대 기후에서 열대 우림 기후, 열대 사바나 기후, 열대 몬순 기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암기를 하고 또 각 기후들의 특징을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요. 여기 보시면은 기역에 보시면은 CSAF, BW 이런 기호가 나오죠. 자, 이걸 우리가 쾌펜의 기호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는 사실 교과서에 전혀 안 나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 다 어디 나오는 내용일까요? 사회탐구 선택 과목인 세계지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화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런 내용들을 문제에 냈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맞히기 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시중 문제집을 구해서 문제를 풀고 자, 이런 걸 대비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가 않죠. 아니, 선생님 왜 쉽지 않습니까? 세계지리 문제집 사서 풀면 되잖아요. 자, 근데 학교에서 심화 문제를 낼 때요. 심화 내용을 수업을 할 때 그 세계지리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문제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무슨 문제를 풀 것이며 무슨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지 이걸 아이들이 스스로 구분하기가 힘들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자체 교재에 보면은 이런 숙명여고 내신 시험에 특화된 이런 연습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 대비할 수 있고요. 또 심화 내용들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념들까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훈련시켜서 뭐 이런 심화 문제 어렵지 않게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자,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숙명여고 통합사회 한국사가 어떤 식으로 심화 문제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업 진행 방식 빠르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매주 금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3시간 반 수업입니다.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교재는 자체 교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은 90%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제가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은 애들도 자기가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암기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헷갈려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들 중간중간 한 번씩 풀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10% 문제풀이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학습 관리죠. 제가 설명하고 수업하고 열심히 설명하고 애들도 열심히 수업 듣고 집에 가서 복습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이러면 진짜 죄송스럽게도 이러면은 사실 고득점을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도 스스로 좀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다고 제가 애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너 숙제했니? 너 복습했니? 이런 거를 제가 체크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저희는 매주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는 3시간 반 수업 외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업 전에 와서 테스트를 보거나 아니면 수업 끝나고 남아서 테스트를 보면 되고요. 자, 틀린 문제들 당연히 클리닉 진행이 됩니다.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게 되면요, 제가 추가 숙제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추가 숙제 풀어와야 되고, 심지어는 이 테스트 통과할 때까지 계속 시험을 봐야 됩니다. 테스트 결과는요, 학부모님들께 당연히 제가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 숙제 검사 결과까지 해서 다 같이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이런 압박감이 있어야 또 스스로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뭔가 시험도 없이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학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사실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매번 테스트 준비를 하고 스스로 집에서 복습도 하고 이래야 또 이제 성적이 오르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건 진도표입니다. 사실 지금 시험 범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상 시험 범위로 제가 일단 작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 범위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학교 진도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업은 총 5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직보는 총 2회로 진행이 되는데, 직보는 이제 한국사 직보 한 번, 통사 직보 한 번입니다. 직보 때는 시험 전날에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정리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대비 문제 같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다 끝났고요. 첫 단추를 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와주신 분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에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자, 한국사 통합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믿고 맡겨주신다면 제가 결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